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치과의사 정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의 일종으로서 인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로 나뉘게 되는데 HDL 같은 경우에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지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HDL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가지,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그리고 견과류라고 하네요.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의도 닥터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소화기내과 김영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콜레스테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수치가 높으면 안 좋다. 이 정도 그냥 아주 간단한 상식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장님 콜레스테롤을 가장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늘어나면 이 비율이 흔들리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혈관 벽에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좀 오. 관심이 많은데요. 네.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만 신경 쓰면 해결되는 걸까요?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통 주 5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리고 네. 주 2, 3회 정도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연히 금연, 금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들 이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과 전문의 김영기 원장님과 오늘의 주제인 위와 대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내시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내시경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좀 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위암은 좀 흔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환자들 많이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0대 이상의 성인들을 내시경을 시행해 보면 8, 90%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더라도 증상이 워낙 오래됐거나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 상태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염 이외에도 식도염과 십이지장염, 위, 궤양, 십이지장 궤양, 각 부위의 용종이나 암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위염이 종류도 가장 많고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40살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시경을 받고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미란성 위염, 약간 위가 좀 출혈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신 이제 모든 질환들을 그 위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시경은 상부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네. 상부 위장관은 식도, 위, 십이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처럼 생긴 긴 튜브에 선단부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관을 입을 통해서 삽입을 하고 십이지장까지 진입한 후에 관찰하게 됩니다.
튜브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 검사 중에 위암이 의심되는 등의 이상 병변이 관찰됐을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네. 위용종이 있으면 위용종을 제거하는 시술도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40세 이후는 2년마다 다 건강보험이 좀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40대 이상 성인에서는 2년에 한 번씩은 국가 암 검진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처음에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한숨 자면은 끝나 있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간단해서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검사 전에 지켜야 할 규칙들, 이것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전날은 과식하지 않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금식 중에 물도 드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요. 사실 색깔이 진하지 않은 음료를 좀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입을 통해 내시경을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 떨어질 수 있는 틀니는 미리 제거하고 검사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실제 위장 속에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위쪽은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내시경을 통한 검진이 아주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하지만 아래 사진처럼 위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검사 역류해서 이제 흡인성 위험이 생길 위험성도 있고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중단하고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사 전날 저녁부터는 식사를 꼭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위 내부를 자세하게 본 것도 처음이지만 네. 뭔가 음식이 남아 있으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저렇게 되면은 위벽이나 점막 상태를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자, 어찌됐건은 이 위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명치끝부터 가슴으로 타오른 듯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분이셨고요. 평소에 야식을 잦게 드시고 먹고 금방 눕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어서 위 내시경을 권해드렸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위 식도 만나는 경계 부위에 식도 점막이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속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까지 타오른 듯한 통증이지만 목의 이물감이나 마른 기침,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의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가 잦지만 이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네. 따라서 다른 호흡기 증상 없이 마른 기침만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소화기내과 진료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잦은 야식이나 먹고 금방 눕는 습관도 식견뿐만 아니라 네네. 비만이나 잦은 음주, 흡연 또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더해서 이런 생활 습관도 교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마른 기침도 이게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 하면 우리가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아마 위산이 이제 강산이기 때문에 이게 역류하게 되면 불쾌한 그런 그 산미를 느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통계를 보니까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인원이죠. 네네. 네네. 문제는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재발이 쉽고 그러다 보면 만성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만성화가 된다면 어떤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염증이 반복되면 위 식도 경계 부위가 이제 깊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흉이 지면서 좁아져서 식도 협착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식도까지 진행한다면 위암 발생률도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발해 식도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위산에 약한 식도 조직이 위산에 강한 위 조직처럼 점차 변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발해 식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연간 0.5% 정도의 환자분들이 식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정상 성인에서보다 약 30배에서 100배가량 위험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발해식도라는 게 이게 위치로 따지면은 바로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위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와 식도가 만나는 그 경계 쪽이고요. 명치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명치 쪽.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해식도까지 진행이 된다면 식도암의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 전에 미리미리 관찰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염이라면 기본적으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염증의 깊이나 범위, 변형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 초기에는 점막 표면의 염증의 변화가 국한되는 폐쇄성 위염이 진단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염증이 점막의 깊은 층까지 진행을 하면 위 점막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 더 진행해서 세포들이 변형이 생기면 장상피 화생이 생기게 되고 네. 이를 화생성 위염이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등도 이상의 장상피 화생이 발생했을 때는 위암 발생률이 2배 내지 3배까지 올라간다고 보고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권고받지만 네. 장상피 화생이 중등도 이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조금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장상피 화염이다라는 그런 소견을 받으셨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만성 위염의 원인으로 헬리코박터균, 이 감염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 헬리코박터균이 정말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헬리코박터균 정확히 무엇인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감염됐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위액의 역류로 구강 속으로 올라온 균이 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럿이 수저를 사용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일부러 씹어서 전해주기도 하고 네. 이빨로 씹어서 전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널리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헬리코박터 균 감염 이후에는 균에 의한 염증이 유발되기 쉬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큰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염증이 이제 깊어지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또 중요한 것이 위암과의 연관성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10배에서 15배까지 위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위암의 위험 인자가 있다거나 장상피 화생 같은 이런 변형이 일어난 상태라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2년 전에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약을 먹었었거든요. 네네. 한 2주 정도 약 먹으면서 이제 속도 좀 불편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약을 먹으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불편감이 저만 느꼈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약을 드시면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소화불량, 복부팽만, 그리고 설사 같은 것들이 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약을 적극적으로 드시면 헬리코박터균도 재균 치료하고 위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이제 감수하면서 치료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사실 치료 성공률은 1차 치료에서 70% 내지 80%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균 치료 이후에는 이제 재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요소 호흡 검사라는 걸 시행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재균 치료가 실패했다면 완전히 다른 약으로 하는 2차 치료를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헬리코박터가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이번 기회에 검사하셨다면 꼭 그 약을 드셔보시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저만 불편했던 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함께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궤양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저희야 이제
뭐 의사들이기 때문에 궤양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 궤양이 있다, 이 궤양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궤양이 있다면 또 이게 또 위암으로 또 발전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위는 표면부터 점막,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궤양이라면 위벽 손상이 점막 하층까지 염증이 파고든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내시경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삽으로 콱 파인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육안적 소견으로는 단순 상처인 양성 위궤양과 암을 의미하는 악성 위궤양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궤양이 관찰되면 조직 검사를 시행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직 검사에서 만약 암의 증거가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궤양에 대한 염증 치료 두세 달 뒤에는 다시 한번 위내시경을 시행 받으시고 정말 암은 아니었는지 상처는 잘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금 단순 상처인 양성 궤양과 그다음에 암을 의미하는 악성 궤양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성 궤양이 그럼 악성 궤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악성 궤양과 양성 궤양은 다른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100% 구분되지가 않고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염증과 궤양을 넘어서서 내시경상으로 보이는 이 악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일지도 많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식도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식도암은 내시경에서는 보통 표면이 불규칙한 종괴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네. 식사 시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검진을 통해서 조기 식도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네. 발병률은 다른 비교적 흔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낮지만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 음주, 60대 이상의 연령, 양잿물과 같은 부식성 제재로 인한 식도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 네. 식도암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평편상피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금연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식도암이 의심이 된다면 흡연과 음주는 금하시는 게 좋겠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 또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식도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도염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됐을 경우에 발해식도로 진행하게 되고 이 발해식도가 생긴다면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30배에서 100배까지 식도암 발병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부터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주랑 흡연 금하셔야 되고 균형 잡힌 식습관 지키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다음은 발생률이 높은 위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위암은 대부분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행성 위암에서는 이제 복통이라든지 구역 구토, 연하곤란 같은 대표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체중 감소나 피로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상이 또 흑색변이 있는데요. 만약에 상부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이 피가 소화가 되면 변 색깔이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출혈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조기 위암은 미란, 발적, 궤양, 종괴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조기 위암 환자의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위용종 형태로 발견된 분이시고요. 조직검사에서 조기 위암으로 확진이 되었던 분입니다. 사진처럼 이제 커다란 종괴 형태로 발견되는 위암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도 놓치기 쉽지 않고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환자분처럼 얕은 상처의 형태로 발견되는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주의 깊게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경험 많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란 형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위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는 거죠?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란과 조금 다르게 네.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균형이 맞지 않는 염증인 경우가 많고요. 약간 표면이 지저분할 수 있고 출혈의 양상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숙련된 의사의 제대로 된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제 쭉 말씀해 주신 뭐 역류성 식도염부터 미란성 위염까지 다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네. 심지어 뭐 간단한 용종들은 내시경 하면서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수면으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내시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무서워하시거나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시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꼭 주의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시경을 하신 뒤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요새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수면 내시경 뒤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몽롱할 이제-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는 수면이 다 깼다고 생각하시고 운전을 하겠다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완벽하게 회복되지가 않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운전하시는 거는 사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내가 못 깨면 어떡하지? 막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수면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수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목에다가 그래도 작은 마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가요? 네.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 시작 전에 목 마취, 이제 리도카인이라는 그런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국소 마취제. 네, 국소 마취제입니다. 아. 그래서 식도 쪽을 마취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구역이 심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약간의 이제 구역질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개는 잘 견디시는 편이십니다. 그러면 네. 솔직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비수면과 수면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수면 내시경이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음. 물론 이제 비만이 심하신 분들, 이제 네. 수면 무호흡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고요. 네. 고령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심하시게 있는 분들,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정말, 경우에 수면 내시경이 가능한 건 아니네요. 네. 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수면 내시경보다는 비수면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대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일명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 환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장암은 다른 장기의 암과 같이 초기일 때는, 즉 암이 작을 때는 네. 거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원장님? 대장암 가족력 같은 유전적 소인이나 50세 이상의 연령, 과도한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때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년 전만 해도 대장암 발병 빈도가 상당히 낮은 암이었는데요. 점점 용기 섭취가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네.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건가요? 사실 고기를 드시는 것 자체는 높이진 않지만 네. 붉은 육류가 탔을 때, 탄 부분 섭취했을 때 대장암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탄 고기는 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이 대장암에 이런 걸릴 확률이 높은 이제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증상들이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걸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지, 특히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진행성 대장암에서는요, 네. 대장 내강이 막히거나 대장의 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을 보는 횟수가 변했다. 설사나 변비 같은 이런
배변 패턴이 변했을 경우, 그리고 선홍색 혈변 혹은 검붉은색의 혈변을 본다. 변이 예전보다 가늘어졌다든지 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다른 암처럼 체중 감소나 근력 감소, 피로 또한 일부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아무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음. 정기적으로 이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50세 이상부터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분변 자멸 반응 검사가 이게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름도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검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네. 분변 잠혈 반응 검사는 변에 혈액 성분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50세 이상에서 분별 반응 검사를 진행해 도와드리고 있고, 만약 양성 소견을 보인, 즉 변에서 혈액 성분이 검출됐다면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네. 환자분들 중에 분변 잠혈 반응 검사에서 음성, 정상으로 나오면 나는 대장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장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있지 않을 정도의 이제 작은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암 전 단계의 용종 수준에서는 분변 잠혈 검사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노력하고 용종 절제를 받아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대장암은 그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사실은 이제 4,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받고는 있거든요. 네.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다 제 얘기 해당 사항이 많은데요. 대장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해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아까 위 내시경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위내시경이라고 해서 위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대장도 그럴 것 같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어떤 부위들을 어떻게 거쳐서 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장 내시경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긴 튜브를 항문을 통해서 삽입하게 됩니다. 네. 항문 뒤에 있는 직장, S상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그리고 대장의 기시부인 맹장까지 진입 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검사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장을 비우는 장정결제를 드셔야 합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만약 장이 유착이 되어서 내시경에 진입이 어렵다거나 다수의 용종이 발견되어서 용종 절제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검사 시간 동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유현 씨는 대장 내시경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벌써 젊은 나이인데 해보셨네요. 네. 대장 내시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검사 전날 이거 마셔야 되는 정결제 복용. 맞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이 조금 더 간단해지고 편리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장 정결제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불편감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검사 전날부터 약 4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했었습니다. 맛도 약간 비렸다고 하고 그래서 네네. 준비하시다가 구토하시는 분들도 많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물약 양도 많이 줄고 맛도 많이 개선되어서 최근에 개발된 가장 양이 적은 물약의 경우에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량만 드셔도 장 정결이 네.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약 물약 자체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약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알약의 경우는 검사 전날 약 1.5리터 정도의 물과 함께 알약을 복용하시고 검사 당일 오전에 다시 한번 1.5리터 정도의 생수를 드시면서 약을 드시면 동일한 장 정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약과 알약의 장 정결 성공률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네. 물약을 드실 때든 알약을 드실 때든 이제 이온 음료, 약간 이제 맛이 평소에 먹던 이온 음료를 네. 같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약을 드시고 생수를 드시고 가만히 누워 있기보다는 조금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새벽 내내 그거 마시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잠도 정말 못 그것 자죠. 때문에 항상 대장 내시경 이게 검사일을 앞두고 나면 걱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1.5리터 정도만 먹는 물약도 나왔고 또 알약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일단은 대장 내시경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위 내시경으로 위 안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전에 장 정결제 이것만 잘 복용을 해주면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 며칠 전부터는 음식도 조절해 두셔야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기 3일 전부터는 되도록 잡곡밥이나 나물류, 해조류, 참외나 수박 같은 씨 있는 과일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왜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물 또한 분변에 가려서 용종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장을 비우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식사 조절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에 좀 잘 붙나 봐요. 씨가 장에 붙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내시경을 할 때는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그런 이제 구멍이 있는데 네. 그 구멍을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장을 네. 내시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청소를 해드리고 싶어도 네. 자꾸 채널이 막히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들어가는 삽입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할 수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이게 장 정결제를 한 번 먹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음식 잔여물이 남아서 다시 해야 된다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들으셨다시피 그 씨 있는 과일이라든지 잡곡밥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요. 대장 용종이 그만큼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면서 두꺼워지고 혹 같은 형태로 대강, 내강 안쪽으로 돌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모든 용종이 대장암의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이런 증식 과정에서 세포가 이형성이 생기고 이형성이 생긴 이런 혹들을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종 형태의 용종을 전암병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조기 대장암 사진입니다. 네. 조기 대장암은 일부 대장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용종 절제술이라는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진행성 대장암 사진인데요. 네. 사실 이런 환자분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암 가운데 쪽으로는 깊은 궤양이 동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궤양을 동반하거나 점막 하층 밑으로의 깊은 침윤이 예상되는 분에서는 내시경적 시술로는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과적으로 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네. 수술 뒤 조직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용종도 제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했다고 보통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일에 진행을 못하고 입원을 해서 따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네. 대부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당일에 용종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용종이 너무 크거나 깊은 용종으로 이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있을 수 있고 진행 시간이 검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스케줄을 잡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출혈이나 천공 위험성이 낮은 저온 올가미 용종 절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술은 10mm 미만의 작은 크기 그리고 두께가 높지 않은 용종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올가미로 점막층을 포획하고 물리적 힘으로 점막을 포를 떼듯이 제거하는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만약 높이가 있는 용종이거나 10mm 이상의 큰 용종이라면 고온 올가미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용종 및 용종의 뿌리 쪽에 염색약이 포함된 물을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이후에 올가미로 포획한 뒤에 전기 소작을 통해서 용종을 잘라내게 됩니다. 발견과 동시에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후 조직을 회수하고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가 나올 때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병원에 다시 오시면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용종 제거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쨌든 이거를 잘라내는 건데 대장의 이 표면들은 굉장히 얇은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혈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가 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네,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지연성 출혈과 천공입니다. 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저온 올가미 영종 절제술의 경우에는 사실 지연성 출혈이나 이런 천공의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네. 시행해야 되는 용종 절제술 같은 경우는 대개 크기도 크고 깊게 절제해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입원 치료를 권하셨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입원해서 네.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감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나 좀 큰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 말씀 지금은 괜찮으신 들어보니까 거죠? 예, 지금은 제가 그 이후에 계속 네. 4, 5년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뭐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방금 4,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네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5년 괜찮을까요?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던 분에 네. 한해서는 대장 내시경의 검진 권고 주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진행될 수 있는 선종이 발견되었던 분, 특히 선종의 크기가 10mm 이상이거나 예. 3개 이상의 다발성 용종이 발견되었던 분은 최소 3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조금 더 3년마다 한 번으로 이제 네네.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용종을 제거하면 이게 다시 생길 확률은 없나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데. 예. 네. 처음 시술 시 완전 절제가 되었다면 용종 절제 후에는 그 부위는 흉이 지게 되고 다른 대장의 일반적인 점막과 똑같은 위험도를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선종이 생겼다면 이제 내 몸에 그런 유전 장벽이 좀 무너져 있고 용종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감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게 용종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기억에도 뭐 주의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하신 뒤에는 2, 3일 정도는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자면 1, 2주 정도는 과격한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많은 양의 선홍색 혈변이 있거나 복통이 점점점 심해진다면 시술 받으셨던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내시경은 이후에는 절대로 자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 효과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졸음 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운 음식들 뭐 이런 것도 피하시란 말씀이신 거죠? 혹시 네. 뭐 탄수화물 같은 그런 뭐 면 종류나 아니면 빵 종류는 어떨까요? 부드러운 카스테라라든지 밥 종류 죽 아주 좋고요. 네. 밥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주 자극적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거친 음식들 그리고 사실은 좋은 음식이지만 나물류라든지 네. 조금 소화가 더디되고 덩어리로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이 좀 안 좋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네. 변의 양이 늘어날 수 있고요. 아. 그것이 당장 용종 절제술 직후에는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물 보통 한식 많이 먹어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주변에서 하다 건강식이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네, 거죠. 건강식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나물 종류는 대장 내시경 이후 직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이 외에 다른 대장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외에 경험했던 몇 가지 사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분은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고요. 한 달 전부터 간헐적인 복통으로 여러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제가 대장 내시경을 권해드렸던 환자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장 질환이 진단되었었고요. 네. 현재는 약물 치료를 하고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나 불편감이 지속될 때에는 경험 많은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4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의 이야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달 전부터 발생한 체중 감소와 복부 불편감만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네.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특별한 검사는 하지 않고 계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규칙하고 지저분한 형태의 궤양성 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조직 검사에서 결핵균이 관찰되었습니다. 흔히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결핵균이 장에서도 자리 잡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는 폐결핵과 똑같은 결핵약을 드시게 되고요. 네. 장기간이긴 하지만 충분한 기간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네, 장에도 결핵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분변 자멸 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혈변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치질이라든지 이런 항문 네네. 쪽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와 이게 대장의 문제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네.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특히 선홍색 혈변이 조금씩 반복된다고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네네. 8, 90% 정도는 사실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항문 출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항문 문제가 많지만 대장암, 특히 이제 직장암이나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 부위에 이제 혹덩어리가 생겼거나 항문관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의 경험 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2, 3년 안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적이 있고 간헐적인 혈변이 있다. 그런데 항문에 만져지는 조금의 이제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치질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뭐 치열이나 이런 항문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특히 5년 안에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데 혈변이 있다면 원인에 이제 의심되는 질환에 관계없이 대장 내시경은 꼭 권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혈변이 보인다면 정확하게 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크론병하고 장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둘 다 지금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염증성 장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내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료약제도 사실 내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이외에 다른 염증성 장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도 있는데 네. 비슷한 형태의 궤양성 병변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뒤에 말씀드렸던 장결핵 같은 네. 경우는 네네. 사실 염증성 장 질환이기보다는 궤양성 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이기도 하고요. 면역과 관련되기보다는 네. 결핵균이라는 균이 내 장 네. 안에 자리 잡아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 이 경우는 항생제 치료, 일종의 항생제죠. 결핵약을 드셔서 균을 박멸시키면 완치가 가능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크론병보다는 장결핵의 치료는 조금 더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 검사를 저도 시작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드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위와 대장 건강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생률은 40대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조기암을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2, 3위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암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 용종과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받으시면 많은 수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위 내시경은 40대 이후에서는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은 50대 이후에서는 5년에 한 번씩은 꼭 받기를 권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마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위암과 대장암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히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본인의 건강을 과신하기보다는 일단은 정기적인 검사와 그리고 항상 생활 습관 제대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자각 증상이 없다면 귀찮고 또 바쁘고 또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잘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요. 오늘 설명 쭉 듣고 나니까 이게 미룰 게 따로 있지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절대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거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